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계속 건드리냐?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고 권위자가 완벽한 증거로 전 세계를 설득했고 하버드 전체가 일본 편에 섰거든요. 한국의 주장은 감정적이라며 비웃음당했고 그 누구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나섰고 그가 올린 게시판 글 하나로 모든 게 뒤집혔죠. 압도적인 증거 앞에 세계적 석학이 무너졌고 하버드는 결국 공식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 교수의 권위는 48시간 만에 무너졌고 미국 최고의 지성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길래 하버드 전체가 흔들렸을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을 학기 첫날 저는 하버드 에머슨 홀 3층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의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동아시아 해양사 담당 교수 오카다 히로시, 일본에서 온 초빙 교수라고 들었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학생들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부 고지도였죠. 17세기쯤으로 보이는 일본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항해도, 영국 해군이 그린 해도까지 대부분 일본이나 서양 것들이었습니다. 뒤쪽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영국에서 온 소피라는 학생이 앉아 있었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수업인데 긴장돼. 나도 그래. 제가 답했어요. 오카다 교수에 대해 들어봤어? 소피가 물었습니다. 일본 해양사 최고 권위자래. 도쿄대 명예교수고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는 학자라던데.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 여기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다들 이 수업 들으려고 난리였어.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다니까. 그때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입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카다 히로시였습니다. 그가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안녕하십니까?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일본식 억양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권위 있게 들렸어요. 저는 오카다 히로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의 역사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일본의 해양 기록 전통이었죠. 정교하게 그려진 일본 고지도가 나타났어요. 섬들의 위치, 해류의 방향, 암초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이 1670년대 제작된 해도입니다. 오카다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측량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메이지 시대 관보가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하게 적힌 공식 문서였어요.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해양 영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카다가 계속 설명했죠. 모든 섬의 위치와 소속을 관보에 기재했고 국제법에 따라 공표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다소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한국도 물론 해양 기록이 있습니다. 오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성 면에서는 일본과 차이가 있었죠. 무엇보다 많은 자료가 감정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문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오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나 민족주의가 개입하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 싶었죠. 소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카다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 측 자료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볼 계획이신가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국 측 자료 중 상당수는 아직 국제학계의 표준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1차 사료로 인정받기에는 신뢰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검증된 자료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오카다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서양 학술지 논문 목록이 나왔죠. 모두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저널들에 게재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객관성과 엄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문적 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에 그 학술지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오카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 콜로퀴엄을 진행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주제는 독도와 다케시마의 역사적 진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독도라는 단어에 학생들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꽤 흥미로울 겁니다. 오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유타라는 일본계 미국인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든, 오카다 교수 대단하지 않아?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레전드야. 저 정도 자료면 논쟁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정말 그럴까? 저는 물었죠. 당연하지. 유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록이 얼마나 체계적인데. 한국은 솔직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잖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유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소피도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다음 주 콜로퀴엄 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유타가 답했어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야. 저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독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오카다 교수가 뭘 발표할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오카다 교수를 검색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력이었어요. 도쿄대 사학과 명예교수, 일본학술회의 회원,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 국제학회에서 여러 번 기조연설을 했고 일본 정부 자문위원도 지냈더군요. 그의 논문 하나를 다운받아 읽어봤습니다. 영어로 쓰인 40페이지짜리 논문이었죠. 각주가 빼곡했고 인용된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쪽은 정말 감정적인 건가. 창밖을 보니 하버드 캠퍼스의 밤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주 콜로퀴엄이 기다려졌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콜로퀴엄 당일이 됐습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세미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역사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케네디 스쿨 쪽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든, 봤어? 완전 컨퍼런스급이야.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국제법센터 교수들도 왔어. 정말 대단한 행사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유타가 말했죠. 오카다 교수급 학자가 독도 문제를 정리한다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우리는 중간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단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도 평소보다 밝았어요. 앞줄에는 일본계로 보이는 동문들이 앉아 있었죠. 그중 몇몇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는데 아마 기부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오카다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고 노트북을 펼쳤죠. 오늘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카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독도 또는 일본식 명칭으로 다케시마, 이 작은 섬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7세기 일본 해도였어요. 섬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한자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1667년 제작된 은주시 청합기입니다. 오카다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어민들이 이미 이 섬들을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가 포인터로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한자 표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탐험가가 그린 지도였어요. 프랑스 항해사 라페루즈의 1787년 해도입니다. 오카다가 계속 설명했죠. 여기서도 섬의 위치가 일본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 항해사들도 이를 일본 영향권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열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메이지 시대 관복, 일본 정부 공식 문서, 1905년 시마네 현고시, 각 자료마다 출처가 명확했어요. 아카이브 번호, 페이지, 제작 연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정식 편입했습니다. 오카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선점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어떤 국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가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반면 한국 측 주장을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의 고문서 이미지들이 나타났는데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이 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카다가 말했죠. 하지만 우산도가 정확히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울릉도 바로 옆이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실제 관리나 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인지했다는 것과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어요. 일본과 한국의 역사 기록 비교였죠. 문서수, 지도 정확도, 국제적 인정도를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객관적 데이터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월합니다. 이것이 학문적 사실입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오카다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죠. 이 모든 사료를 종합할 때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독도, 일본식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해양 관할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주장은 존중합니다. 오카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종 감정적 반응에서 출발합니다. 역사학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일본계 동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죠. 유타가 제 옆에서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완전 압도적이잖아. 소피도 박수를 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논쟁 끝난 거 아냐?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카다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완벽해 보였어요. 출처도 명확하고 논리도 탄탄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카다가 답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본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주장합니다. 오카다가 설명했죠. 하지만 실효적 지배는 195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사적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죠. 게다가 무력으로 시작된 점유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박수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케네디 스쿨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오카다 교수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본은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오카다가 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신한다면 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걸 시사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옆자리 유타를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이다. 콜로키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가 오카다와 이야기하려는 사람들로 강단 주변이 붐볐어요. 복도로 나오니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압도적이었어. 누군가 말했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반박할 건데? 일본 기록이 저 정도로 체계적인데.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 팩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교수가 보여준 건 압도적이었어요. 수십 년 연구의 결과물이었고 국제학계가 인정한 권위였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콜로키엄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17세기 일본에도 서양 탐험가 지도, 메이지 관보, 1905년 편입 조치, 모든 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창밖을 보니 캠퍼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독도 문제는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놀랐습니다. 하버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콜로키엄 관련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일본 교수의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의 글이 추천수 200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100개 가까이 달려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봤습니다. 완전 압도적이었음. 한국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 보임. 누군가 썼더군요. 결과는 뻔했지. 다른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감정적 주장 끝났다는 제목의 글도 있었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죠. 긴 글이었는데 오카다 교수가 제시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한국 측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약한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한국은 늘 시끄럽게 항의만 하는 느낌. 이번에 확실히 정리된 것 같음.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콜로키엄 봤어?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응. 완전 대박이었어. 다른 학생이 답했죠. 일본 기록이 저 정도로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그러게. 첫 번째 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더라. 학문적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여. 저는 토스트를 먹으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어제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후에 동아시아 정치 토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영토 분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어요. 독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일본은 기록이 철저하잖아요.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17세기부터 지도에 표시하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요. 반면 한국은 우산도가 어딘지도 불분명하고요. 맞아요. 에밀리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늘 뒤에서 항의하는 느낌이에요. 실제 증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아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 입장을 옹호할 사람이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들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국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조선왕 조실록 같은. 그게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아니잖아. 제이슨이 바로 반박했어요. 오카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불명확해. 그건 해석의 문제일 수도. 영국 학생이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지.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확한 좌표와 지도로 증명했어.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 영국 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증거가 일본 쪽에 더 많으니까요.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타가 왔습니다. 이든 트위터 봤어? 그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오카다 교수 콜로키엄 영상이 올라갔어. 유타가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콜로키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SNS로 퍼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이미 10,000건을 넘었더군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일본 교수가 한국 주장을 완벽하게 논파함. 팩트로 때려박는 거 쾌감오짐. 한국은 이제 할 말 없을 듯.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측 반박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댓글들에 묻혔죠. 감정 섞으면 학문이 안 되지. K-팝 좋아하는 거랑 팩트랑은 엄연히 다른 거야. 이런 식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유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학계에서도 정리될 것 같아. 오카다 교수급 권위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했는데 반박이 가능하겠어? 그럴 것 같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SNS를 더 살펴보니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반박을 시도하는 글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싸늘했어요. 또 감정적으로 나오네. 그냥 인정하면 안 돼. 팩트 앞에서 감정은 의미 없어.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한국계 학생 하나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측 사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근거들을 나름 정리했더군요.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카다 교수 자료 봤어? 그 정도로는 반박 안 돼. 학문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우기는 건 좀. 그 학생은 결국 댓글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독도 문제는 이제 끝난 얘기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예시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영토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한 교수가 독도 문제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일본은 체계적인 기록으로 입증했고
한국은 감정적 주장에 의존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저도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한국에는 정말 다른 자료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몇 명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답답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저도 오카다 교수 자료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캠퍼스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아니, 최소한 일본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창밖을 보니 하버드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독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의 진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카다 교수의 진실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수업에서 독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을 반복할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확고한 분위기가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그 흔들림은 2주 후에 시작됐습니다. 오카다 교수가 두 번째 콜로키엄을 연다는 공지가 떴거든요. 이번에는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유타와 소피도 함께 가기로 했죠. 강당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왔는데 오카다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제법 관점에서 영토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카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특히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한의 관계를 중심으로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법리적 설명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맨 뒤쪽 어딘가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확 들어올린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올라간 손이었죠. 오카다 교수도 그걸 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유로웠죠. 한 남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제 이름은 이재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과정 3년 차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죠. 교수님께서 지난 콜로키엄과 오늘 제시하신 자료들 중 일부는 원본 사료와 설명이 다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료 비교 검증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재민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한국계인 것 같았죠. 오카다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학문적 논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카다가 답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국제법 주제로 진행 중이라서요. 구체적인 자료 검증은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앉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역사적 권한을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자료 중 일부가 부정확합니다. 오카다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도 변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계 학생 몇 명이 재민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카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1419년 기록입니다. 재민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과 원본이 다릅니다. 또한 1512년 대마주 조공 문서도 교수님 해석과 원본 내용이 상이합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타를 쳐다봤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일부 공식 지도는 재민이 계속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같은 경우요. 오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단순히 다르다고만 하면 곤란합니다. 근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재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검증 요청을 드립니다. 그 순간 앞쪽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인이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강당에 울렸어요. 감정적인 반응 아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평온해졌어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오카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
이만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나누시죠. 재민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카다는 다시 발표를 계속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고 집중도가 떨어진 게 느껴졌죠. 콜로키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재민을 향해 가는 시선들이 보였어요.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들이었죠. 복도로 나오니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학생 뭐야? 누군가 말했어요. 오카다 교수한테 도전하는 거야? 유타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오카다 교수가 누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민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카다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다니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유타가 조사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저 이재민이라는 사람 알아봤어.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래. 서울대 출신이고 여기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완전 천재래. 근데 공학 전공이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어.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 입장만 옹호하는 거지. 하지만 공학 전공에 천재라면 엄청 똑똑하겠네.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력이 있어도 객관성이 없으면 소용없지. 유타가 답했죠. 오카다 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야. 한 학생이 뭘 바꿀 수 있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재민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오카다 교수의 권위를 흔들 수 있을까?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역사학부 온라인 게시판에 새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오카다 교수님의 독도 관련 발표에 대한 사료 비교. 작성자는 재민이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글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도 계속 이어졌죠. 30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시작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글은 오카다 히로시 교수의 최근 발표 내용 중 일부 사료, 해석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재민의 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조선왕조실록 1419년 기록 분석. 글의 구조가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원문, 번역, 해석, 그리고 오카다 교수의 인용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마주 소씨 조공 문서 원문 분석, 메이지 내무성 1870년 지도 메타데이터, 서양에도 좌표 비교, 섹션마다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국립공문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모두 공식 아카이브 사이트였어요. 심지어 QR코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계속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디테일이 엄청났거든요. 각 사료의 출처, 제작 연도, 보관 위치, 문서 번호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재미는 오카다 교수의 발표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만약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재민의 글을 읽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지만 한 줄도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정교했거든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링크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게시판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죠. 재민의 글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200명 정도가 읽은 것 같았죠. 댓글은 아직 몇 개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벽에 올라온 거였어요. 이거 분량 미쳤네. 한 댓글이었습니다. 진짜 다 읽은 사람 있어? 하지만 오전 수업을 마치고 다시 확인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려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봤죠. 이거 뭐야?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한데 누군가 썼더군요. 근데 이거 다 진짜 링크야?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방금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진짜 있음. 조선왕조실록 그대로 나옴. 답글이 달렸어요. 일본 국립공문서관도 확인함. 문서번호 맞음. 또 다른 답글이었습니다. 저는 링크 하나를 클릭해봤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됐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1419년 기록이 그대로 나왔죠.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민이 인용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음 링크도 클릭해봤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이었죠. 일본어로 된 사이트였지만 문서 번호를 입력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메이지 시대 지도였어요.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대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더니 학생들이 모여서 재민의 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링크 다 들어가 봤어?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응. 미친 거야.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전부 공식 아카이브야. 조작이 아니라고. 그럼 어제 일본 교수 발표는 뭐였던 거야? 세 번째 학생이 물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민을 이상하게 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그의 글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도서관에 갔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민의 글에 나온 링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프린트해온 사람들도 있었죠. 유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든, 이거 봤어? 그가 자기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재민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봤어. 제가 답했죠. 어떻게 생각해? 유타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링크들은 진짜 같아.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확인해봤어. 전부 공식 사이트야. 그런데 그게 오카다 교수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그날 저녁 게시판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글이 최상단에 고정됐고 관련 토론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누가 이 자료들 검증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냐? 한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음. 다른 글이었죠. 학생 커뮤니티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전체 게시판에 누군가 링크를 공유했거든요. 밤이 되자 다른 학과 학생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대생들이 국제법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을 올렸고 지리학과 학생들이 지도 좌표를 검증하는 글을 올렸어요. 캠퍼스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헌학 그레이엄 교수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확인했습니다. 인용이 정확합니다. 학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댓글 아래로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교수님도 인정하시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오카다 교수 어떻게 되는 거야? 점심시간에 지도학 로엘 교수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메이지 지도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국립공문서관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 자료는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만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들도 재민의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에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학과장 마틴의 글이었죠. 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 검증 요청건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교수진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 글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검토되는구나. 오카다 교수는 뭐라고 하실까? 재민 대단하다 진짜. 저는 도서관에서 그 공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든,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냐?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학생이 게시판 글 하나로 학과 전체를 움직이고 있잖아. 정말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소피가 말했죠. 하지만 적어도 검증은 되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날 저녁 SNS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학생 하나가 일본 교수에게 도전장. 누군가 트윗을 올렸어요. 30페이지 논문급 반박문으로. 리트윗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에서 벌어진 독도 논쟁. 한국 학생의 반격. 그런 제목들이었죠. 밤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너희 학과 완전 난리 났더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친구들도 다 그 글 얘기하던데.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응. 캠퍼스 전체가 아는 것 같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재민은 이상한 한국 학생 취급을 받았어요. 모두가 그를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글이 캠퍼스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교수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죠.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게시판에 새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제법 교수가 댓글을 단 거였어요. 제시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국제법 논쟁에서 중요한 선행 자료들입니다. 공식적인 학술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 같았어요. 재민의 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교수의 권위, 캠퍼스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진실까지. 창밖을 보니
하버드의 밤이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비공개 검증 회의 소집, 참석자 명단과 일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관찰자 겸 회의록 정리 조교로 선발됐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였어요. 회의는 이틀 후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역사학과 세미나룸이었죠. 회의 당일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죠. 조교 선배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든 여기 앉아. 그가 테이블 한쪽 끝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녹음하고 정리만 하면 돼. 발언은 하지 마.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노트북을 펼치고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과장 마틴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다음 문헌학 그레이엄 교수, 지도학 로웰 교수가 들어왔죠. 국제법 교수와 일본사 전공 교수도 왔습니다. 그리고 오카다 히로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굳어 있었죠. 그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카다 맞은편 테이블 반대쪽 끝에 앉았죠. 묘하게 재판 같은 구도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오늘은 최근 제기된 사료 검증 문제를 다룹니다. 양측 모두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카다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먼저 해명하시겠습니까?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제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죠.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어딘가 예민해 보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지난 콜로키엄에서 보여드린 자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일본 고지도, 메이지 관보, 서양 해도들. 이 자료들은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오카다가 설명했어요. 국제학계에서 인정받은 사료들이죠. 일본의 역사적 권원을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교수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도 노트북에 받아 적으면서 지켜봤어요. 오카다의 발표는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정교했고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방어적인 느낌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마틴이 말했습니다. 이제 재민 씨 차례입니다.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어요. 그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게시판에 올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재민이 말했죠. 실시간으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화면에 조선왕조실록이 떴습니다. 한문 원문이었어요. 1419년 기록입니다. 재민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그가 마우스를 특정 부분에 갖다 댔어요. 자동으로 영어 번역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정벌과 조공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레이엄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재민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주 조공 문서였어요. 고해상도 이미지였죠. 이 문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문서 번호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사이트로 들어가 문서 번호를 입력했어요. 똑같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로웰 교수가 자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메이지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입니다. 재민이 지도를 확대했죠. 여기 표기를 보시면 독도가 조선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오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것도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다시 브라우저를 열어 아카이브에 접속했어요. 제작 연도, 발행 기관, 문서 등급 모두 나타났습니다. 내무성 발행 공식 지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민이 설명했죠. 초안이 아니라 정식 발행본입니다. 국제법 교수가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서양 해도입니다. 재민이 여러 지도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것들이었죠. 좌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가 투명한 레이어를 겹쳐 보여줬어요. 독도는 대부분 울릉도 인근, 조선 해안 쪽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학 로웰이 자기 노트북으로 좌표를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쯤 지나서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로웰이 말했습니다. 좌표가 일치합니다. 그레이엄도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록 기록도 정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대 조선 조정의 공식 기록이에요. 민간 주장이 아닙니다. 재민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오카다 교수님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들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오카다가 인용한 자료들, 오른쪽에는 누락된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고 검증 가능합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 주장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카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오카다가 끼어들었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편향입니다. 재민이 차분하게 답했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쓰는 건 학문이 아닙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틴이 교수들을 둘러봤어요. 의견 나눠볼까요? 그레이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가 제시한 자료들은 검증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록, 일본 공문서, 서양에도 모두 원본과 일치합니다. 로웰도 거들었습니다. 지도 좌표도 정확합니다. 메타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들입니다. 국제법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은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문서니까요. 국제법 논쟁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카다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해석이 아닙니다. 그레이엄이 끊었어요. 원문이 명확합니다. 교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락하신 겁니다. 마틴이 오카다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해명하시겠습니까? 오카다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연구 방법론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방법론이 편향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틴이 말했죠. 학과 차원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민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다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알았어요.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을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학과 게시판에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식 사료 검증 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 구성, 핵심 멤버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그레이엄, 로웰, 국제법 교수, 그리고 이재민, 오카다에게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재민을 봤습니다. 그는 3층 구석자리에서 노트북 여러 대를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다른 나라 아카이브 사이트가 떠 있었죠. 재민 씨,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이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죠.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재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연도별, 제작자별, 국가별로 분류하는 중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쓸 거예요. 화면을 보니 엑셀 시트에 방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명, 제작 연도, 보관 장소, 아카이브 번호, 표기 방식까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가 미소 지었죠. 하지만 고마워요. 다음 주 화요일에 태스크포스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회의록 정리로 참석했어요. 같은 세미나룸이었죠. 재민이 학교 서버를 통해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어요. 독도, 울릉도, 대마도 관련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총 몇 개입니까? 로웰이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237건입니다. 재민이 답했어요. 한국, 일본, 서양 자료 모두 포함입니다. 놀랍군요. 그레이엄이 감탄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정리한 겁니까? 지난 몇 주간 작업했습니다. 재민이 담담하게 말했죠. 로웰이 자기 작업물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한국, 서양 지도들을 한 화면에 겹쳐놓은 디지털 도표였어요. 좌표 기준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로웰이 설명했어요. 독도는 항상 울릉도 인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해안에 더 가까운 위치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양 지도들을 보세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해군이 독립적으로 제작한 것들입니다. 모두 비슷한 위치에 표기했어요. 시각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지도들이 겹쳐지면서 독도의 위치가 일관되게 나타났거든요. 그레이엄이 텍스트 자료들을 정리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구절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했어요. 1419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기에 걸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실록 기록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했어요. 울릉도와 우산도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고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대 공식 문서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측 문서에서 모순되는 표현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일본 자료들입니다. 그레이엄이 설명했죠. 1877년 태정관 지령처럼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해당 문서의 확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자로 적힌 문장이 선명했어요. 죽도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외 일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그레이엄이 강조했습니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내린 공식 지령이에요. 국제법 교수가 자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서양 보고서에서 코리안 아일랜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말했어요. 19세기 후반 여러 항해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이 섬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오카다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웰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오카다 교수의 선택적 인용 패턴입니다. 그가 화면을 띄웠죠. 왼쪽에는 오카다가 인용한 자료들, 오른쪽에는 누락된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웰이 설명했어요. 태정관 지령, 대마주 조공 문서 같은 핵심 자료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덧붙였습니다. 서양해도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한국 표기가 명확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며 배제했어요. 재민이 또 다른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각주 조작도 있습니다. 그가 비교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카다 논문의 각주와 원본 자료를 나란히 놓은 거였죠. 원본에는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 각주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의도적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셀렉션입니다. 국제법 교수가 결론을 내렸어요. 학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시죠. 그가 말했어요. 학과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안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교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교수들이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하버드 역사학부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혔어요. 그 아래 서론이 작성됐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료 검증 요청에 대해 학과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죠. 본론에서는 검증된 사실들이 나열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신뢰성, 일본 태정관 지령의 의미, 서양해도의 일관성,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근거가 첨부됐어요. 결론 부분을 작성할 때 교수들이 오래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너무 강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학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였죠. 결국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에 기반할 때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버드가 공식 입장을 정한 거였어요. 마틴이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오카다 히로시 교수의 발표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교수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서명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는 소리이기도 했죠. 며칠 후 공식 발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학과 전체에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캠퍼스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는구나. 학생들이 말했어요. 오카다 교수는 어떻게 될까? 재미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도서관에서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공개될 거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일요일 저녁 식당에서 유타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든 내일 발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답했죠. 하지만 뭔가 큰 결정이 나올 것 같아. 유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해. 그가 말했어요. 오카다 교수가 정말 틀렸을까? 그 정도 권위자가 증거는 명확해 보였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이 보여준 자료들 말이야. 알아.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가 믿어온 게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오카다 교수 말이 전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복도에서
일본계 학생들이 모여있는 걸 봤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오카다 교수만큼의 권위자가 완전히 틀릴 일이 없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증거가. 다른 학생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세 번째 학생이 말했죠.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발표는 오전 10시였지만 저는 8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식당에 가니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다들 늦잠을 자거나 긴장해서 못 먹는 것 같았어요. 소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어요. 글쎄, 제가 답했습니다. 긴장돼. 나도. 소피가 말했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 9시 30분쯤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보였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단 위에는 마이크와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쪽에 하버드 로고가 걸려 있었죠. 유타가 뒤쪽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일본계 학생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죠. 반대편에는 한국계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도 그쪽에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죠. 10시가 가까워지자 강당이 거의 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정각 10시에 학과장 마틴이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라 그레이엄, 로웰, 다른 교수들이 입장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틴이 연단에 섰어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죠. 공식 성명서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버드 역사학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이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최근 제기된 사료 검증 요청에 대해 학과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성명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오카다 히로시 교수의 발표 내용을 검증한 결과 마틴이 계속 말했어요. 다수의 국제적 사료 검증 결과 일본 측 일부 주장은 자료 선택과 해석에서 중대한 편향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당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어서 문헌학과 지도학 전문가들이 발표하겠습니다. 마틴이 물러나고 그레이엄이 연단에 섰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당대 조선 정부의 공식 문서로서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그가 화면을 띄웠어요. 실록 내용이 나타났죠. 1419년을 비롯한 여러 시기의 기록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주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로웰이 나왔습니다. 지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지도를 겹쳐 보여줬어요. 일본, 한국, 서양 지도를 모두 포함한 거였죠. 좌표 분석 결과 독도는 일관되게 울릉도 인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웰이 설명했어요. 조선 해안 쪽에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서양 해군이 독립적으로 제작한 지도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제법 교수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국제법 논쟁에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강당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사람들이 점점 충격에 빠지는 게 보였어요. 유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계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마틴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성명서를 들었어요. 하버드 역사학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에 기반해 볼 때 그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버드가 공식 입장을 낸 거였죠. 동시에 마틴이 덧붙였습니다. 오카다 히로시 교수의 발표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유타가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어요. 재민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죠.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학생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하버드가 결론을 내렸어. 오카다 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 소란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고요. 캠퍼스의 분위기도, 학생들의 생각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발표 직후 학과 게시판에
공식 성명서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PDF 파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죠. 하버드 역사학부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 아래 학과장과 교수들의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그레이엄, 로웰, 국제법 교수, 일본사 교수까지 모두가 서명했어요. 성명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는 검증 과정을 설명했고 본론에서는 각 사료의 분석 결과를 상세히 다뤘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에 기반해 볼 때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버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였어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식당은 그 얘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완전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하버드가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나? 거의 없지.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확실했다는 거겠지. 유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앉았죠.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유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믿어온 게 다 틀렸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카다 교수 말이 맞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우리 모두 틀렸어. 제가 말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유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까? 그날 오후 동아시아 정치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발표에 대해 언급했어요. 오늘 아침 역사학부의 발표를 들으셨을 겁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는 학문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가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료 기반 연구, 객관적 검증, 동료 평가. 이것이 학문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권위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사료 앞에서는 검증받아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사료를 믿어야죠. 교수가 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계 학생 몇 명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하버드가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줄은. 재민 덕분이지.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꾼 거였어요. 저녁에 도서관에 갔더니 재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죠. 재민 씨,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재민이 설명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죠. 그의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버드의 발표가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하버드, 독도는 한국 땅 공식 인정.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의 역사적 결정. 다른 매체도 비슷했어요. 일본 언론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의 편향된 판단. 한 신문의 제목이었죠. 학문적 중립성 상실. 다른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일본 네티즌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증거를 보면 할 말이 없다. 한 댓글이었습니다. 오카다 교수가 자료를 선택적으로 썼다는 게 문제다. 다른 댓글이었죠. 국제학계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역사학 교수가 트윗을 올렸어요. 하버드의 결정은 사료 기반 연구의 모범 사례다.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 지도학 교수도 논평했습니다. 좌표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다. 서양 해도들이 일관되게 같은 위치를 가리킨다. 다음날 아침 캠퍼스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의 흥분은 가라앉고 묘한 조용함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이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소피를 만났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편견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무슨 편견? 제가 물었죠. 일본이 더 학문적이라고 생각했어. 소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더라고.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 오후에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레이엄 교수가 강연했죠. 우리는 권위를 맹신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카다 교수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학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면에 문장을 띄웠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먼저 사료를 보고 나중에 믿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로웰 교수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좌표는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정직하게 읽는 것뿐이죠. 세미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토론했습니다. 나는 일본이 기록을 더 잘 보관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근데 한국도 조선왕조실록 같은 체계적인 기록이 있었더라고. 기록의 질이 아니라 우리 편견이 문제였던 거지. 다른 학생이 답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버드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물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한 학생의 용기로, 교수들의 정직함으로, 그리고 사료의 힘으로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과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카다 교수 징계 결과 발표 예정이라는 공지였어요. 내일 오후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에 앉았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우리를 둘러봤어요. 오늘은 어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보였거든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죠. 한국은 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보다는 민족주의로 주장한다고요. 근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이슨을 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계속 항의하고 문제 제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자료를 이 정도로 갖추고 있었는데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명씩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수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료를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렸어요. 한국 학생들이 반박할 때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유타도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라서. 그가 어렵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냥 당연히 일본 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료를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정체성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고백들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는 거죠. 그가 칠판에 쓰기 시작했어요. 확증 편향, 권위에 대한 맹신, 문화적 고정관념, 우리 모두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죠. 일본은 선진국이고 체계적이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사료보다 앞섰어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먼저 사료를 보세요.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역사학자는 사료를 먼저 보고 나중에 믿을 것을 정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자발적인 토론 모임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열댓 명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난 한국이 늘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생각했어. 한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케이팝 좋아하는 거랑 역사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편견이었더라. 다른 학생이 답했어요. 한국 문화는 좋아하면서 한국 주장은 안 믿었다는 게 모순이잖아. 저도 그랬어요. 세 번째 학생이 말했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역사는 의심했어. 왜 그랬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 한 학생이 답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더 학문적일 거라는. 한국은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 덜 신뢰할 만하다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잖아.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날 저녁 로웰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학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강의실이 가득 찼죠. 여러분은 지도를 어떻게 읽습니까? 로웰이 물었습니다. 제작자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좌표를 먼저 봅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는 제작자를 먼저 봤습니다. 로웰이 답했죠. 일본이 만들었으니 정확하겠지. 서양이 만들었으니 객관적이겠지. 하지만 지도는 좌표로 말합니다. 그가 화면에 여러 지도를 띄웠습니다. 누가 만들었든 좌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로웰이 설명했어요. 독도의 위치는 모든 지도에서 일관됩니다. 우리가 제작자의 국적 때문에 그걸 다르게 해석하려 했을 뿐이죠.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도 처음에는 오카다 교수 편이셨나요? 로웰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도 오카다 교수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일본 학계를 존중했죠. 하지만 재민이 보여준 좌표를 확인하는 순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학자의 태도 아닐까요? 로웰이 덧붙였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에서 그레이엄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한국 학생이 일본 교수에게 도전한다. 과대망상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실록 원문을 확인하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사료를 선택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료를 보고 믿음을 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수업 시간마다 비슷한 성찰들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자기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유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든, 나 재민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재민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타가 그 앞에 섰죠. 재민 씨. 유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 질문했을 때 무시했어요. 한국인이라서 편향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타를 쳐다봤죠. 괜찮아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유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구나.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날 저녁 제 노트를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사료를 골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사료를 보고 믿음을 정해야 한다고. 그것이 학문이고 정직함이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재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감사와 사과. 본문에 이렇게 썼죠. 재민 씨, 당신의 글과 발표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고 오카다 교수 편을 들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저녁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든 올림.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이든, 사과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녁은 좋겠네요. 커피보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내일 저녁 6시 어때요? 캠퍼스 근처에 작은 한식당이 있어요. 재민.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간판에 서울 키친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과 고추와 뭔가 발효된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재민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불렀죠. 여기요, 이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찾기 힘들지 않았어요? 재민이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네, 가끔. 재민이 메뉴를 건넸어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김치 정도?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초보자도 먹기 좋은 걸로요. 그가 종업원을 불러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재민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빨간 것, 흰 것, 초록색 것들이 놓였죠. 이게 다 반찬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으로 나와요. 재민이 설명했어요. 이게 김치고, 이건 콩나물, 이건 시금치나물이에요. 저는 김치를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어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죠. 맵죠? 재민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는데 점점 익숙해져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와 비빔밥이었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돼요. 재민이 비빔밥을 섞어 보여줬습니다. 빨간 고추장과 밥, 야채들이 섞이면서 색깔이 변했어요.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죠.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재민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엔 낯설어도 먹다 보면 정이 들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민 씨.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오카다 교수한테 공개적으로 도전하다니. 재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거짓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답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독도를 처음 봤어요. 재민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 사진이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 섬을 지켜야 한다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서 독도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TV 앞에 앉아서 조용히 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됐죠. 재민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역사의 상처이자 주권의 상징이에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버드에 와서 오카다 교수 발표를 봤을 때 재민이 계속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걸 믿더라고요. 의심 없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콜로키엄 봤을 때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일본 자료가 압도적으로 보였거든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위의 힘이죠. 유명한 교수, 명문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그런 게 사람들을 쉽게 설득해요.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제가 물었죠. 사료 속에요. 재민이 답했습니다. 조용히 쌓여있는 기록들 속에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아카이브 안에요. 저는 그저 그걸 꺼내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30페이지 논문을 밤새 쓰고 모든 자료에 링크를 다는 거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재민이 담담하게 말했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저는 물었어요. 이 음식도 그렇네요. 뭐가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재료 하나만 맛보고 이게 무슨 요리인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김치만 먹으면 너무 맵고 밥만 먹으면 심심하고 다 섞어야 비빔밥이 되는 거잖아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좋은 비유네요. 독도 문제도 그래요. 일본 자료만 보면 안 돼요. 한국 자료, 서양 자료 다 봐야 전체가 보이죠.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일본 것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재민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든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편견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는 무서웠어요? 뭐가요? 모두가 반대할 때요. 처음에 손 들었을 때 다들 이상하게 봤잖아요. 재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죠. 그가 인정했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변한 걸 보니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답했습니다. 가르쳐줘서요. 진실을 보는 법을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국 음식 먹으러 갈까요? 그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살게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 배운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역사였고 진실을 향한 용기였죠.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발표. 오카다 히로시 교수 관련 최종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공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나는 거였죠. 공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오카다 히로시 교수의 의도적 사료 누락과 왜곡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버드에서의 교수직을 상실한다. 즉시 효력 발생. 파면이었습니다. 완전한 파면이요. 캠퍼스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은 그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네.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하버드에서 쫓겨났어. 당연한 결과 아니야.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이잖아. 하지만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해. 세 번째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냥 해석이 달랐던 거 아닐까? 해석이 아니라 왜곡이었어. 첫 번째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의도적으로 빼냈잖아. 그날 오후 학과에서 특별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개 타운홀 미팅. 오카다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심지어 다른 학과 사람들까지 왔죠. 저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유타가 옆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긴장해 있었죠. 재민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표이였어요. 학과장 마틴이 먼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오카다 교수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틴이 물러나고 오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오카다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 연구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죠. 수십 년간 일본 역사를 연구하면서 쌓아온 결론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제가 보지 않으려 한 사료들이 있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정관 지령, 대마주 조공 문서, 메이지 초기 지도들, 오카다가 하나씩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에 맞지 않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학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유타가 제 옆에서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학문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오카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특히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향해요. 한국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오카다가 한국 학생들이 앉은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어요. 여러분의 역사와 자긍심을 무시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강당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계 여학생이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를 안아줬죠. 오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재민 학생, 그가 재민을 찾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가 보지 못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몰랐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겁니까? 오카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죠. 오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그가 말했어요. 평생 쌓아온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피가 물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카다가 답했어요.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복잡했어요. 분노, 동정, 안도,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죠. 오카다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지나 강당 밖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길을 비켜줬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니 유타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옆에 앉았죠. 유타,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오카다 교수가 저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유타가 말했습니다. 권위는 무너질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료는 남아.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재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미소 지었죠. 오카다 교수 미팅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재민이 답했어요. 그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재민이 책을 덮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배운 게 있다면 뭘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권위는 무너질 수 있지만 사료는 남는다는 거요. 제가 답했죠.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가 다시 책을 펼쳤어요. 또 한국 음식 먹으러 갈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죠. 재민이 웃었어요. 다음 주에요.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한 학기 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게시판 글 하나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편견을 흔들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죠. 진실은 권위가 아니라 사료에 있다는 걸요.